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동정신분석 공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 직접 만나서 우리가 방긋 호흡하고 함께 학문을 나눈다는 게 참 귀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마 3월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강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25분짜리 강좌 3편이 매 수업 시간에 제공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먼저 3편의 25분 강좌 컨텐츠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줌 어플을 통해서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대해서 질문하시고 저는 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면대면으로 수업은 하지 않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정말 면대면 수업보다 더 가깝게 밀착되어지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위로도 되고 또 흥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서 소개를 좀 하자면, 아동과 정신분석가의 만남, 이것은 안토니오 페로가 썼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신치료자입니다. 파비아 대학 정신의학과 교실 및 밀라노 대학에서 아동심리 치료 전공의입니다. 아마 이분은 정신과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아동심리 치료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림, 둘째는 놀이, 셋째는 꿈, 4번째는 내러티브 심리치료를 통해서 아동심리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안토니오 페로 책 제1장을 보면 페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치료 이론은 크게 프로이트, 클라인, 그리고 비온의 이론으로 분류되어진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치료의 큰 강물을 따르자면 프로이트, 그러니까 클래시컬 사이코 애널리시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학자로서 멜라니 클라인. 프로이트의 대전제는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한다, 쾌락 추구적 인간으로 이해를 했지만, 클라인 학파에서는 리비도는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쾌락은 단지 관계를 위한 촉매자 내지는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관계 이론 클라인 학파에서는 인간을 관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윌프레드 비온 학파가 있는데요. 비온은 융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멜라니 클라인에게 분석을 받은 멜라니 클라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윌프레드 비온은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인도의 동양 사상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안토니오 페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심리 치료의 세 가지 큰 강물은 프로이트, 클라인, 비욘으로 분류되지만 이 분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치료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동심리치료는 뭐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얘기예요. 또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에 접근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그림, 꿈, 놀이, 내러티브가 아동에게도 적절하지만 성인에게도 매우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학기 우리는 아동심리치료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 아동정신분석에 끝나지 아니하고 성인들의 정신분석에서도 우리는 이 네 가지 무의식에 도달하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어른들의 심리치료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책이 좋은 것은 임상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3분의 2가 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이론을 설명해 놓아서 매우 용이하게 어린이 정신분석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만우 박사, 이분은 현대정신분석학회 지난번에 회장이셨는데 이 책을 번역했어요. 이 책은 난이도로 보면 별이 거의 4개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안토니오 페로 책은 별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책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클라인의 먼저 1차적 문서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가치를 매우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차분차분 읽어가시면 그 아이들의 정신 분석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멜라니 클라인은 어린이 정신분석을 맨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놀이 심리치료 또는 미술 심리치료를 통해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도달하게 된 최초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가 언젠가는 읽어내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책은 한나 시걸이 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책인데 저는 구판을 갖고 있어서 지금 사시면 아마 빨간색 형태로 표지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클라인의 제자 한나 시걸이 쓴 책인데 이 책 4장을 보면 어린이 정신분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먼저 이 챕터를 읽어보면 클라인이 이렇게 아동 정신분석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책 소개는 이렇게 하고 네 가지 측면, 즉 그림, 꿈, 이야기, 그리고 놀이 심리치료라는 무의식에 이르는 네 가지 자료를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때로는 꿈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그림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꿈, 놀이치료, 그리고 그림치료를 같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네 가지다. 한 개인이 이런 꿈을 꿨고 그 아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 아이는 이런 내러티브를 했고 그 아이는 놀이출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 네 가지가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함께 다루더라도 그 네 가지의 주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마 배우게 되고 그리고 소름 돋는 그런 전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꿈 분석가이기 때문에 꿈 심리 치료가 중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25분 컨텐츠 강좌 동영상을 여러분 3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줌 어플을 통해서 다 가입하시고 화상으로 채팅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질의해 주시고 제가 응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내게 또 대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석 체크는 줌 화상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출석되어졌다고 체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제물이 있는데 그 과제물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또 화상 채팅을 통한 수업을 45분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업이 월요일날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절반은 강의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그리고 절반은 여러분이 새로 깨달은 점, 도움이 되었던 점 그런 저런 소감을 써 제출하시면 과제물이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대면으로 수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수업하면 동영상 강좌로 만나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곁에 교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우 위로되고 또 이 강좌에 대한 흥분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흥분이죠.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인데 현대정신분석, 현대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심리치료는 세 가지 큰 강물이 있다고 여러분 제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봅시다. 현대심리치료의 제 이론들을 보면 존슨의 Theories and Principles of Counseling이라는 책에서 현대심리치료는 이런 네 가지 강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물은 무엇이냐면 인지행동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식적 행동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지행동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생각할 수 있고 자아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즉 인지적으로 왜곡되어지고 병리적인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을 인지적으로
깨닫게 하고 행동적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반복하는 가운데서 뭔가 치료적 변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큰 강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강물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입니다. 네, 다이나믹 사이코테라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강물에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칼 융의 분석적 심리치료 요법이 있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학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석심리학, 그리고 자아심리학, 그리고 셀프 사이콜로지, 그리고 ORT, Object Relations Psychotherapy Theory,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석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강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시컬 사이코 어널리시스는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쾌락 추구적인 리비도 본능 욕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프로이트 이론에는 지형학적 모델과 삼중구조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드, 이고, 슈퍼 이그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ORT라고 말하는 대상관계 심리치료는 리비도는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쾌락은 단지 대상과의 관계를 위한 촉매 역할 또는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입장에서 보면 역동, 리비도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슈퍼이고는 이것을 막고 그 가운데서 팽팽한 긴장선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신경증이라는 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18세기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문화 간섭은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역동과 사회문화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그 압력이 가해짐으로 사람들이 그 팽팽한 긴장선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로 그와 같이 전락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경증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병리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그런 병리적인 경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자신의 병리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상관계 심리치료의 어떤 치료적인 대명제는 병리적인 관계가
한 개인의 정신을 병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 경험이 일어난다면 치료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ORT의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ntainer and contained 또는 holding environment, good enough modeling 또는 그 레버리 상태로 들어가기, 이런 것들은 마치 좋은 엄마와 유아 사이의 무의식적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욘이나 멜라니 클라인, 위니캇 또는 페어벤 이론에서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리적인 생애 초기의 관계 경험이 병리적인 정신을 양산했듯이 새로운 관계, 건강한 어머니를 재경험하게 되면 변형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증은 치료될 수 없다고 봤지만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증 환자도 이런 관계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계적 능력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증 환자도 치료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족 체계 심리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에크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져 있듯이 가족 패밀리 그 스템 테라피도 역시 정신분석학에서 파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과 사회학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어떤 가족 구조가 한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큰 강물로는 쳐주지 않고 일종의 작은 강물, 새강물로 하기 때문에 제 3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인문주의적 심리치료가 나옵니다. 인문주의적 심리치료는 형태요법이나 교류분석 또는 의미요법, 실존주의 이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요법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문주의적 심리치료도 역시 현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존주의가 뭐냐? 실존하는 모든 인간의 허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 도입되어지면서 실존주의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하느냐 하면, 흔히 우리 인간은 한 5가지 복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롭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 4가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5번째,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더라도 인간은 어떤 허무,
실존적인 공허함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지고 또 투병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결국 인간은 이런 5가지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 보편적인 가치 안에는 항상 허무함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끼에 20만 원짜리 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어떨 때는 우거지 된장국만 있어도 우리는 그 심플한 음식에서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거든.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 심리 치료의 인간 공허의 인간 존재의 해답은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듯이 유일한 한 존재는 자신의 사는 존재적인 목표, 가치, 그리고 그 추구가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도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유일한 존재로서 자신의 유일성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좋은 열매를 만족스러운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적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적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칼로주스의 그 대전제는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주로 들어주고 그냥 반응해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치료되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 강물은 이 강물입니다. 바로 초월적 심리적 영성적 심리치료. 그러니까 트랜스퍼스널 앤드 스피리추얼 사이코테라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내적 침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경험을 이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역시 또한 허무함, 비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스널, 초월적이고 스피리추얼, 영성적인 그런 경험 안에 치료가 있다는 제4의 물결이 있는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제2의 물결인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와 제4의 물결인 초월적 영성적 심리치료에 제 어떤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고요. 물론 신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주의적인 철학 도서를 많이 읽어서 제3의 물결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심리치료는 제1, 제2, 제3, 제4 그리고 정신분석에 파생되어진 가족심리치료라는 이러한 물결이 한데 올라져서 치료적 강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